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이번 주에도 종목 분석을 해드리는데 6종목 신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면 한 5종목 정도가 가장 적당하게 종목당 한 10여 분 정도 10분 안팎으로 할애를 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보다 좀 늘어지면 너무 길어지니까 영상이 50분, 60분이 되면 이제 좀 보기 지루하니까 가급적이면 한 40분, 길어도 한 40에서 50분 정도 넘기지 않을 생각을 하면서 만드는데, 또 종목을 이 분석을 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저것 들여다봐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또 제 의견도 좀 드려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짧게 하기는 좀 어렵고, 또 그렇다고 또 길게 하면 지루하고, 그래서 적절한 선이 한 5종목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6종목 신청을 받게 돼서 종목당 좀 분석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조금 줄이는 그런 방식으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단 다음 주에 어제 미국 증시의 이제 흐름이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좀 기대가 되는데, 어저께 외국인 기관 수급 영상도 보여드렸지만 다음 주에는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가 좀 빠졌기 때문에 2차 전지 중심으로 해서 가급적이면은 비중을 조금 늘려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대를 좀 많이 하면서 이것저것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고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계속 내내 그러고 있는데요. 비중을 늘린다, 비중을 줄인다, 이게 이제 계속 어떤 2020년도처럼 상승 추세가 쭉 이어지고 펼쳐지고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적절한 시점에 비중을 줄이고 적절한 시점에 비중을 늘리고 하는 것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이어져야만 손실을 덜 보고 수익을 좀 크게 내고 이런 게 도움이 좀 됩니다. 그냥 계속 들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수익이 나다가도 다시 또 빠지고, 또 손실을 입다가 물론 회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다가, 그러다가 다른 종목들이 잘 가는 종목을 만나면 되게 허탈해지고 심리가 무너지고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적절히 비중을 좀 융통성 있게 가져가야 한다. 너무 고집을 부리면서 그대로 가져가거나 떨어질 때 계속 비중을 확대해서 손실을 키우거나 이럴 필요 전혀 없는 그런 시장이고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지금은 현금 들고 있는 것도 괜찮아요. 다만 이번 주에는 일단 흐름이 좀 괜찮아질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적절한 종목들을 잘 골라서 매수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6종목 신청을 받아서 분석을 해드리기로 하고,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릴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크게 이어졌었고, 저도 이 종목을 계속 매매를 하고 있었고, 최근까지도 매매를 하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고 그랬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포스코 그룹 내에 2차 전지 밸류 체인의 정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케미칼이 좀 무거워졌기 때문에, 덩치가 크고 무거워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시총이 좀 작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쪽으로 대체 수급이 많이 몰려서 움직이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어떤 성격을 공부하고 또 분석하고 하는 것들은 중요합니다만,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케미칼과 늘 같이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가장 먼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일까? 크게 글로벌 사업 부문과 에너지 부문, 이 두 가지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고요. 해외에 37개사를 가지고 있고 국내에 7개사를 가지고 있어서 총 44개의 종속 회사를 갖고 있는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광범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글로벌 사업 부문이 뭘 하느냐? 철강 및 철강 원료, 식량, 친환경 차 부품, 뭐 전기차 같은 거 부품, 그다음에 친환경 소재,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이런 그 품목을 이제 매매하는,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 부문, 가스전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E&P 사업, 가스를 저장 운송하는 LNG 사업, LNG를 원료로 활용하는 발전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국내보다는 아시아권의 매출 비중이 아시아권에서 50.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23.4%.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처럼 이제 사업을 해외에서 훨씬 더 크게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그 사업 부문별 현황이라는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보시면은 왼쪽에 글로벌 사업 부문에 온통 영어로 돼 있죠.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메리카, 포스코 인터내셔널 도이칠란드, 뭐 저펜, 싱가포르, 또 이탈리아, 차이나, 멕시코, 말레이시아, 샹하이, 인디아,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업체들을 그 활용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느냐, 옆에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강 원료, 식량 소재 등등의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광물 자원, 그 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바로 그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회사고, 포스코 그룹이 야심차게 펼치고 있는 2차 전지, 뭐 양극재, 음극재 뭐 등등을 다 한 회사가 하는 그 이른바 밸류 체인을 완성하는 그 정점에 원료를 찾아내고 들여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업 부문의 매출 비중이 86.8%, 이번 이제 하반기 아니죠, 2분기 반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86.8%. 그리고 에너지 부문이 13.2%로 역시 그 글로벌 사업 부문의 매출 비중이 훨씬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이제 지난 2분기에 88억 원, 그러면은 작년 2분기에 110억 원이니까 줄었죠. 그 다음에 누적도 2분기까지 누적도 171억 원으로 209억 원이었던 작년에 비해서 15% 정도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이 3억이 아니죠. 8천원 단위니까 100만, 1000만, 8조 8,709억 원이 매출이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3,571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이게 작년에 2분기에 3,206억 원에 비해서는 10% 정도 영업이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매출액은 좀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늘었다. 이렇게 보면은 뭐 인력 구조가 좀 달라졌을 수도 있고요. 뭐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 줄였을 수도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상으로 봤을 때 일단 영업이익을 더 극대화하는 쪽으로 회사가 바뀌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현금 흐름을 보면은 확실히 이제 거의 1조 원 가까이 마이너스였던 작년 반기에 비해서 이번에는 1288억 원으로 거의 뭐 8분의 1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좀 이제 마이너스 폭이 줄었는데, 특히 당기 순이익이 4,118억 원 플러스로 일단은 돌아선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매출 채권, 그러니까 매출에 반영이 되고 아직 받지 못한 돈이 거의 5조 원에 달하는 상황으로 작년보다 훨씬 많아졌고요. 작년 말보다 훨씬 많아졌고, 재고 자산도 훨씬 아니죠. 한 15% 정도 늘어서 재고가 지금 이제 2조 원을 넘어선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어쨌든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좀 부담스러운 뭐 부분인 건 맞는 것 같고요. 부채 상황도 보니까 유동부채도 비유동부채도 늘어서 전체적으로는 부채 총액이
10조 6,800억 원대,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작년에 8조 1,000억 원대였는데 부채가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지금 단기 차입금이 일단 좀 많이 늘었습니다. 2조 4,651억 원으로 그 단기 차입금이 2조 원이 되지 않았던 작년에 비해서 20% 정도 늘었고, 가장 많이 늘어난 게 단기 차입금과 기타 유동부채, 그 다음에 사채, 이런 게 좀 늘었는데요. 일단 부채가 좀 늘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회사만 놓고 봤을 때는 재무 구조라든가 뭐 실적이라든가, 실적은 영업이익이 좀 늘었습니다만 매출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매출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현금 흐름에 이제 현금 흐름이 조금 개선되기는 했지만, 뭐 재무 구조가 전체적으로 부채가 늘고 했던 것들이 매출이 줄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출이 늘어날 건지 줄어들 건지 이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자, 분기 매출 현황, 분기 실적 현황을 보면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에 모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매출액이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0, 그죠? 많이 늘고 있어요. 마이너스 폭이. 근데 이번 3분기에 이제 매출액이 9조 원을 넘어서면서 2.46%, 전년 동기 대비 2.46%가 늘 걸로 예상이 되고요. 4분기에 13%, 이제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4분기가 13% 늘 것으로 보이고 1분기에 10%. 자, 무슨 말이냐? 매출액 보시면 9조 2천억, 9조 1천억. 늘지 않아요. 그런데 작년에 안 좋았던 것을 이번 3, 4, 내년 1월 1분기에 이거를 만회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영업이익이 어떻게 될까? 보시면 영업이익 밑에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1% 늘었죠. 그 다음에 1분기에도 29% 늘었죠. 이게 매출이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늘리다 보면 이제 뭐 그 인건비를 줄인다든가 뭐 구조조정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줄인다든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좀 줄여가지고 영업이익을 늘리는 방법이 있을 텐데, 영업이익이 3분기에 3,300억 원대로 2분기보다 적지만 1년 전, 전년 동기 대비해서 68%가 늘어나는 걸로 돼 있고, 근데 이제 4분기, 내년 1분기에도 다 63%, 뭐 12% 늘지만 영업이익 자체가 3,300억 원대에서 2,700억, 3,100억으로 그렇게 썩 크게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실적, 분기 실적을 보면은 정체되는 느낌이 좀 있죠. 연간 실적을 보니까 올해 매출액은 작년보다 줄고 영업이익은 33% 정도 늘어서 1조 원대를 돌파,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 원대를 돌파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 실적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치된다는 느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보다 내년에 0.54% 줄 걸로 예상이 돼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종목만 놓고 보면은 실적이 그렇게 썩 기대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은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케미칼의 그 어떤 연계된 모멘텀이 발생하거나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이상 얘가 혼자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쩌면 그런 걸 반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수급을 보면은 최근 한 달간 개인만 291만 주를 매수를 하고 있고, 최근에 8월 10일 보면은 9만 1,000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이제 7만 9천원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개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 특히 기관이 330만 주를 팔다가 일단 금요일 날 뭐 적지만 매수로 전환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부터 만약에 혹시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주가가 이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주가가 정체될 수도 있다는 걸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물론 상황을 봐야 되죠. 어떻게 움직일지 시장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될 문제지만, 예상을 해보자면 실적을 봤을 때 한 7만 원대 후반에서 한 9만 원 정도 주가 수준에 좀 갇힐 가능성이 내년 초반까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일봉을 보면은 일단 올해 6월에
일단 4월에 뭐 2만 원대 초반 3월 4월에 2만 원 정도였던 주가가 9만 6천 원대까지 4배 반 450%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일단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아까 보신 것처럼 실적 이 정도 주가가 4배 반이 오를 만큼의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실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포스코 그룹의 그 밸류 체인 완성에 대한 기대치가 왕창 반영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매물대가 길게 형성돼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8만 원에서 이제 한 8만 4천 원 정도에서 9만 원 사이에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 보시면 7만 6,500원, 한 7만 7천 원 정도에서 저점을 지난 3일 동안 잡았죠. 더 안 빠지죠. 더 빠지는 듯 보이다가도 바닥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9만 6천 원대에서 7만 8천 원대까지 주가가 밀린 이 구간에서 더 이상 주가는 안 밀릴 가능성이 높다. 왜냐? 8월 초에 있었던 저점과 이번에 저점 자리를 그대로 지켜주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매물대가 손바뀜 현상 7만 6천 원 정도, 7만 6,500원 정도에서 바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목요일과 금요일에 단기 약간 그 바닥에서 올라왔던 그 반등 부분을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보면 7만 7천 원 정도, 7만 6,500원, 7만 7천 원 정도를 바닥으로 고점을 8만 5천 원에서 9만 원 정도 사이, 이 구간에서 지금 벌써 7월 말부터 한 달 정도 지금 횡보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7만 원 7자 보이면 매수, 그 다음에 8만 원대 후반 정도 가면은 매도, 이런 전략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시 이제 뭐 7만 9천 원에서 이제 약간 8만 원 밑에 7만 7천 원에서 7만 9천 원대 정도인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한 10% 정도의 수익을 노리고 매수할 만한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세로닉스도요. 사실 세로닉스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그 뭐 디바이스, 또 뭐 주방 TV 뭐 등등의, 그래서 사업 내용 보면은 LCD TV 등의 부품 제조, 태양전지 부품 제조, LCD TV와 태양전지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계열 회사 현황을 보시면 LNF의 자회사예요. 그러면은 세로닉스라는 회사가 LCD 부품을 만들고 뭐 태양광 부품을 만들고 하는 그런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움직일까요? 그렇지 않고 LNF의 주가를 따라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세로닉스가 LNF보다는 훨씬 덩치가 작죠. 가볍잖아요. LNF가 10% 오르면 세로닉스는 15% 오를 거예요. LNF가 10% 빠지면 세로닉스는 15%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LNF의 어떤 그 대체 투자 종목으로 그렇게 인식을 해서 주가가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은 회사지, 이 세로닉스가 갖고 있는 자체 모멘텀이 움직였던 것은 아마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품을 보면은 역시나 전체 매출비 중에 66.1%를 차지하는 게 TV용 전면 또는 후면 케이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글쎄요, 뭐 TV용 케이스를 만들어서 매출액이 589억 원을 내는 회사지만 이 부분만 가지고 이걸 갖고 주가가 움직인다고 보기는 여전히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세로닉스의 실적을 한번 보면 이번 2분기에 445억 원의 매출, 그러면 작년에 525억 원보다 줄었죠. 한 15% 정도 줄었죠. 영업 손실이 7억 7천, 그러면 작년에 5억 1천에서 영업 손실도 늘었고, 반기까지 누적 손실도 작년에 7억 3천에서 올해 43억 1천억으로 6배 늘었죠. 영업 손실이, 영업 적자가. 실적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수급 볼까요? 최근에 외국인이 7만 주 넘게 매수, 개인이 4천 주 매수, 기관도 뭐 1,000주 매도인데 누가 매도하고 있습니까? 기타 법인.
기타 법인이 많이 매도를 하고 있고, 그 기타 법인이 매도할 때 그때마다 외국인이 계속 받아주고 있습니다. 물론 8월 4일에는 이제 그 물량을 개인이 받았긴 하지만, 자, 그래서 39,000원, 41,000원 가던 주가가 31,000원, 32,000원까지 이제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 사고 있다. 이건 뭐냐면, LNF가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LNF가 언젠간 가겠지. 최근에 주가가 저점이야.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움직였죠. 이제 이런 상황을 아마 세로닉스가 지금 보시면 목요일부터 미리 움직이고 있잖아요. 2,000원, 1,950원이 올랐는데 31,700원에서 33,650원까지 이틀 만에 올려놓고, LNF가 잘 가면 세로닉스는 실적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잘 갈 가능성이 높고, 또 LNF보다 더 잘 갈 가능성이 있죠. 가벼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외국인이 아마 매수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이 종목을 지금 현재 이걸 기술적으로 들여다보면 241선에 지난 수요일부터 붙어 있죠. 그러니까 3만원대 초반에서 지금 저점을 형성하고 이번에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11선의 저항을 일단 받았어요. 중요한 게 뭐냐, 월요일 날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에 위쪽 파란색 선에 이 일봉 차트 캔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윗꼬리를 살짝 달았잖아요. 이 11선을 뚫어서 결국엔 21선까지 36,000원, 21선까지 가고 다시 21선을 뚫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근데 스토캐스틱 아래쪽에 스토캐스틱 보면은 과매도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자리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면 일단 홀딩을 하면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11선을 뚫을 때, 지금 현재 자리에서 11선에 눌리면 사지 마시고요. 11선을 뚫으면 한 10에서 20% 정도 매수, 그리고 21선을 뚫으면 다시 20에서 30% 매수,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위에 초록색 61선과 121선이 43,000원 정도에서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쪽으로 밑으로 꺾여 내려오고 있는 61선, 이제 그게 아마 4만원 정도까지 붙을 가능성이 높고, 21선을 뚫는다 해도 4만원 정도에서는 1차 하락할 가능성, 그러니까 4만원 정도까지 가면 매도, 비중을 좀 줄이는 거죠. 전략 매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가서. 그래서 지금 31,000원대에서 33,000원대 구간에서는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4만원대 초반까지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다면 61선 만났을 때 저항을 받을 경우에 매도, 뚫고 올라가면 홀딩,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종목은 에이비온입니다. 에이비온은 그냥 바이오 기업인데요. 그냥 비소세포 폐암 표적 항암제 만드는 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 지금 에이비온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비소세포 폐암입니다. 비소세포 폐암인 거죠. 비소세포 폐암이 아니고 비소세포 폐암. 지금 폐암에는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 폐암이 있는데, 비소세포 폐암의 치료제 개발이 최근에 활발하고 세계적으로도 아주 주목받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에이비온이 역시나 이 비소세포 폐암의 표적 항암제 치료제 개발로 주목받고 있고, 왜 그러냐? 지금 올해하고 내년에 이제 임상 계획들이 계속 나와 있고, 여기에 이에 따라서 기술을 판매하는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이비온이 지금 최근에 이제 이 회사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술, 이제 어떤 플랫폼 기술이라든가, 또는 이런 회사들은 이런 플랫폼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파이프라인 개별 파이프라인에 따라서 개별 항목들을 이제 매매하는, 기술을 매매하는 그런 식으로 매출을 올리는데요. 지금 보면은 2014년도 이후에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12건의 용역 매출을 수주했고, 2026년까지 모두 90억 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6년까지 90억 원. 이런 쪽에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 용역, 바로 이게 용역 매출인데, 이게 전체 매출 비중의 94.7%를 차지하고 있고, 3억 2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회사가 큰 회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실적 보면은 매출액이 9,800만 원입니다. 2분기에. 올해 누적 3억 3천만 원입니다. 큰 회사 아니죠? 작년에 어땠느냐? 작년 2분기에 9억 1천만 원인데 올해 9,800, 거의 10분의 1, 9분의 1 정도로 줄었죠. 작년에 누적 매출액 13억 원이었는데 올해 3억, 4분의 1로 줄었죠. 실적은 깨졌지만 이런 회사들은 실적 보고 뭐 투자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영업이익 보시면 33억 원 손실, 영업 적자가 났죠. 작년 마이너스 50억 원이었는데 그래서 2분기엔 손실이 줄었지만 1분기와 합쳤을 때 반기까지는 마이너스 124억 원으로 작년에 99억 원보다 손실액이 커지고 있다. 근데 이런 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은 당연히 그 영업 이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 적자를 계속 키워가다가 개발 성공하면 그거에 뭐 100배, 1000배를 한꺼번에 벌어들이는 뭐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치를 받으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죠. 현금 흐름 당연히 안 좋죠. 영업활동으로 마이너스 118억 원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회사인 거예요. 작년에 72억 원이었는데 많이 늘었습니다. 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체력을 넘어설 경우 그러면은 뭐 파산 우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안 좋아진다면 그거는 좀 잘 봐야 된다. 그죠? 그건 당연한 뭐 원리 이치일 겁니다. 자, 리포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리포트인데, 세계 폐암 학회의 초록 본문을 공개를 했고, 뭐 MET라고 하는 저해제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또 경쟁사의 임상에서 안전성 우려가 나왔다. 그리고 ABion이 갖고 있는 ABN401,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지금 개발 중인 이것의 뛰어난 안전성이 앞으로 크게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10월 달에 미국 암 학회에서 임상 이상의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50% 이상의 안전성과 이런 것들이 담보되면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이 커지고 기업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이런 식의 멘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코멘트 및 향후 지켜봐야 할 포인트에서 뭐 밑에 보시면 최근의 시가총액 자체가 1,608억 원으로 글로벌 라이센싱 계약의 가능성을 갖춘 바이오텍 회사로서는 저평가된 상태라고 판단한다. 이런 내용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제 지금 뭐 계속 실적이 까이고 있고 뭐 그렇지만 이 어마어마한 기대를 받고 있는 회사라는 점에서 시가총액 1,608억 원은 너무 싸지 않느냐.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개발을 했을 때 얼마를 뭐 벌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1,608억 원은 너무 싸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딱 봐도 그냥 1,608억 원이라고 하면은 좀 싸 보이죠. 그쵸? 아까 뭐 매출은 얼마 안 나왔지만 뭐 그 연간 그 반기까지 마이너스 그 영업 손실액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회사가 좀 큰 회사는 아니지만 앞으로 그 이 비소세포 폐암 하나만 가지고도 상당한 이제 기대를 받고 있는 회사고 올해 일단 10월에 미국의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다. 일단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8월 말이니까 10월 가깝잖아요. 얼마든지 그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싶고요. 자, 지금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수급 보면 외국인 기관이 계속 사고 있고 특히 기관이 최근 한 달 누적 순매수가 41만 줄 넘겼어요. 누가 사고 있냐? 금융투자와 사모펀드가 주로 사고 있네요. 금융투자는 8월 11일 하루 빼고 계속 사고 있고요. 주가가 6,800원, 6,600원 이런 가격대에서 지금 8,9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한 30% 이상 올라왔네요. 그쵸?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 거냐라고 봤을 때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만 ABION 예전 주가하고 비교해서 볼 때는 저평가 구간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딱 봐도 지금 최근에 주가만 봤을 때는 비싸졌네 하지만 뭐 26,000원대까지 갔던 2021년도나 또 2022년도에도 12,000~13,000원까지 갔던 것에 비하면 아이고 싸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걸 아까 리포트에서 나왔던 거고요. 자, 지금 매물대를 이렇게 상장 이후 지금까지 전체 매물대를 그려보면
맨 아래 6,100원 정도 그려져 있죠. 뭐 6,000원 정도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작년 11월에 5,890원에서 최저점을 찍었는데 그게 올해 1분기까지 그 가격대가 내내 유지되다가 한 번 반등을 딱 준 게 10,000원 넘어갔었죠. 그러다가 다시 빠진 게 최근까지 빠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6,000원대까지 밀렸다가 다시 8,900원까지 온 건데, 자, 선을 3개를 그어놨어요. 맨 아래 매물대는 저점 자리 6,000원 정도를 최저점으로 하더라. 자, 그 다음 매물대가 8,000원, 7,983원, 8,000원 정도 되는 자리인데, 이 8,000원 자리가 작년에 저점 지지받았던, 그 다음에 올해 주요 저점 지지 또는 저항을 받던 그런 자리, 인 거예요. 그러니까 8,900원에서 주가가 빠지면 8,000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올라가서 머리 위에 있는 481선까지 갔을 때 거기가 어디냐면 세 번째 선 9,000원이에요. 9,000원. 그러니까 9,000원이 아니죠. 9,900원이에요. 9,900원. 그러니까 거의 10,000원 가까이까지 갔을 때 뭐 9,700원, 9,800원 이 정도까지 가면 지난번 저점 지금 보시는 이제 에이비온의 이제 지난번 저점이죠. 이게 어디냐면 8월 10일 날 고점 그리고 6월 29일 날 고점. 이 고점들이 전부 다 9,000원대에 9,000원, 8,900원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어쩌면 이번에 이제 8,900원까지 온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주가가 조금 눌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눌리지 않고 올라가더라도 481선 자리가 9,500원이거든요. 9,510원이거든요. 그래서 9,500원 정도 되면은 주가가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주가가 하락하면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지금 현재 있는 긴 매물대 초반 8,500원까지 밀릴 수 있다. 그래서 8,500원까지 밀리면 다시 매수, 그리고 481선 9,500원까지 가면은 조금 비중을 줄였다가 481선을 뚫거나 지금 9,000원 현재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9,000원 선을 뚫을 때 비중을 확대하면서 공격적으로 가도 괜찮겠다. 그리고 10,000원 넘어갈 가능성이 좀 저는 10월까지는 좀 크지 않을까. 10월까지 일단은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네 번째 종목은 뭐 종목 분석을 해드리면서 처음으로 이제 2차전지 ETF, 그러니까 ETF 종목을 신청을 해주셨어요. ETF 타이거 2차전지 소재 FN이라는 ETF를 이제 해주셨는데 몇 가지 말씀드릴 것들이 일단 2차전지라는 거. 그럼 2차전지는 그냥 길게 봤을 때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인 거죠. 그래서 2차전지 ETF는 좀 긴 관점으로 가져가자. 다만 짧게 봤을 때 급등이 나오고 난 뒤에는 얼마든지 또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비중을 조절하면서 가져가자. 이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2차전지 소재, 이 타이거 2차전지 소재가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는지 먼저 봐야죠. 에코프로를 24%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이것도 역시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에코프로를 24.01% 갖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를 18.16%, 에코프로 BM을 15.33%, 포스코 퓨처엠을 13.2%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네 종목을 10% 이상 많이 담고 있고요. 그리고 LG화학을 9.53%, LNF를 5% 이렇게 6종목이 5% 이상의 비중을 담고 있는 빅6가 되겠네요. 지난 이제 금요일에 있었던 하루 등락을 보면은 에코프로가 약보합, 포스코홀딩스도 약보합,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2.7% 올랐고 LNF가 6.78, 저 밑에 나노신소재가 2.29. 오른 종목이 4종목이고 3종목이고 나머지가 빠졌는데 많이 빠지지 않았죠. 오른 종목은 좀 크게 올랐고 결국 이 종목은 0.45% 올랐습니다. 자, 이 코스모 화학까지만 제가 캡처를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습니다. 이제 밑에 좀 이제 비중이 좀 적어서 그렇기는 한데요.
제가 지금 다른 종목들도 좀 봐드릴까요? 잠깐만요. 제가 이 종목 안에 다른 종목들 어떤 그 종목들을 담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코스모화학 다음에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0.99, 대주전자재료 0.96, 성일하이텍 0.75, 천보 0.6, 솔루스 첨단소재 0.5, 세빛캠 0.18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뭐 1% 미만으로 갖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뭐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코프로와 포스코 홀딩스,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요 네 종목을 이런 비중으로 가지고 있다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2차 전지 ETF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종목과 함께 다른 종목들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비중을 담고 있지 하고 한번 볼까요? 코덱스 2차 전지 핵심 소재 10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역시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좀 전에 봤던 그 소재 ETF하고 다른 점은 포스코 홀딩스가 없어요. 2차 전지 핵심 소재 10이라는 이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 주요 종목 10개만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22.56%, 포스코 퓨처엠이 22.38%, 에코프로 BM이 17.14, LNF가 10.79, LG화학이 10.65, 코스모신소재가 5.06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0.83% 올랐죠. 이 종목이 아까 그 타이거 소재보다 많이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LNF 비중 때문에 그렇겠죠. LNF의 비중이 10.79%, 아까 그 소재보다 2배 넘게 가지고 있는 거죠. 비중으로 봤을 때. 그래서 LNF 비중이 좀 더 높았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핵심 소재 10FN 이 ETF가 더 수익이 더 나았던 거고요. 차이가 포스코 홀딩스의 유무, 포스코 홀딩스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포스코 홀딩스가 너무 많이 올랐어, 또는 좀 더디게 갈 거야, 또는 뭐 개인만 사고 있으니까 좀 불안해,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핵심 소재를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포스코홀딩스가 갖고 있는 뭐 배당 매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소재 ETF 선택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솔 2차 전지 소부장 FN ETF. 이건 이제 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에코프로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17.53%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두 번째인 것도 마찬가지인데 13.66, 비중이 약간 적어요. 에코프로 BM이 11.42, 포스코 퓨처엠이 11.16. 아까 소재 ETF하고 거의 유사한 종목들로 가지고 있는데 비중이 적어요. 그럼 다른 종목들 비중이 높을 거 아닙니까? 뭘 갖고 있느냐, 코스모 신소재를 7.34, LNF를 7.03, LG화학 6.97, 그 다음에 뭐 SKI 테크놀로지, SKC, WCP, 나노신소재, 코스모화학 이런 종목들을 골고루 담고 있습니다. 주가가 금요일날 0.14% 오르는데 그쳤죠. 왜 그랬을까? 일단 에코프로 BM과 LNF의 비중은 조금 더 높았지만 에코프로 BM의 비중이 좀 낮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밑에 보시면 그 빠졌던 종목들의 비중이 0점대 이런 게 아니라 뭐 4%, 3% 이런 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2차 전지 소부장 종목의 주가는 이렇게 움직였던 거고요. 자, 이런 종목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을 빅4로 가져가지 않고 조금 다른 종목들 골고루 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추천해 드리고 싶은 ETF는 KB스타 배터리 리사이클링 아이셀렉트라는 ETF입니다. 이거는 에코프로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지만 비중은 10%에 불과하고요. 그 다음에 성일하이텍과 포스코홀딩스가 7%대, 그쵸? 비중이. 그리고 하나기술, LG에너지솔루션, IS동서, 뭐 세빛캠, 코스모화학, SK이노베이션까지를 5% 이상 담고 있고, 또 뭐 솔루엠, 유일에너테크, 고려아연 같은 종목도 3%대 비중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0.26,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소부장보다는 더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조금 2차 전지 빅4의 그 빅4 종목에 치중이 된 게 아니라 좀 분산돼 있는, 그야말로 분산 투자의 효과를 골고루 누릴 수 있는 데다가 영원한 테마죠.
영원히 가라앉지 않을 테마, 배터리 리사이클링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걸 봐서 덜 빠질 거예요. 빠질 때 덜 빠지고 오를 때는 좀 덜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길게 봤을 때는 아주 길게 가져가기에는 또 좋은 그 느낌의 ETF고요. 자, 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이라는 제 ETF인데 얘는 특징이 뭐냐? 에코프로가 없어요. 에코프로가 없이 에코프로 BM을 19.27 가장 많이 담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이 18.83, 삼성 SDI가 16.79, LG 에너지 솔루션이 13.99, SK이노베이션이 13.6, LNF가 5.79 이렇게 6종목에 5% 이상 담고 있는데 얘는 0.85% 올라서 금요일날 뭐 굉장히 좋았죠. 그 이유는 에코프로 BM이 2.7 올랐는데 이 종목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빅6 중에 4종목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ETF는 전체적으로 좋았고,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많이 빠졌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 바로 이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이 아마도 저점에서 이제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추가로 더 빠질 거라기보다는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에코프로가 120, 130까지 가서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코덱스 2차전지 산업 쪽으로 선택해도 괜찮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 이런 ETF도 있어요. 코덱스 테슬라 밸류 체인 뭐 이런 그 팩트 셋 뭐 해가지고 이런 ETF도 있는데요. 아예 직접 미국에 그냥 투자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상장도 있지만 테슬라 모터스의 24%를 가지고 있고요. 또 엔비디아의 15.5%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 AMD죠. AMD 반도체 회사 11.04% 가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예 테슬라 밸류 체인, 테슬라와 관련된 또 테슬라가 사용하는 반도체 이런 쪽에다 아예 직접 투자를 해버리는 건데, 여기에는 1.97%까지만 이제 가지고 있는 이걸 보여드렸지만 LG 에너지 솔루션과 LNF도 담고 있어요. 이 종목이 좀 적게, 비중을 적게 해서 담고 있습니다. 근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요일날 3.31% 하락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고점에서 좀 지나치게 많이 올라서 이제 눌릴 우려가 나오는 순간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계속 잘 가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또 흔들리니까 주가가 막 빠져요.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둘 다 잘 가면 되게 잘 가요. 근데 테슬라나 엔비디아 둘 중에 하나가 흔들리면 막 빠져요. 그게 특징. 아까 0.8%씩 올랐던 그런 우리나라 상장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일단 최근의 흐름은 좀 좋진 않지만 그래도 뭐 전기차는 테슬라지 이러는 분들에게는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이제 그 보유 종목에 따라서 약간씩 ETF들이 갖고 있는 성격, 좀 다른 성격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결국은 뭘 보면 되냐면 바로 이겁니다. 국제 리튬 가격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2차 전지들의 그 사업성, 그 다음에 수요 뭐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빨간색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7월부터 하락세로 다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 2분기에 상승 이제 뭐 150 그 인민폐 150 RMB 정도, 킬로그램당 150 정도를 찍었다가 300까지 거의 2배 올랐는데 2분기 말 7월 초까지 다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30 RMB까지 빠지고 있고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차 전지의 뭐 전망을 생각해 보면 조금 더디게 가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담고 선반영해서 빠졌던 건데, 이제 저점에서 반등하는 타이밍이 온다면 이 리튬 가격을 잘 보면서 리튬 가격이 고개를 든다 그러면 공격적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저점까지 와 있는 것도 거의 얼추 저점까지 와 있기도 하거든요, 그 종목들이. 그래서 리튬 가격만 어느 정도
빠지지 않게 막아만 준다면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요. 아까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타이거 2차전지 소재 이 종목의 최근 한 달간 누적 순 매수를 보면은 개인만 812만 주를 샀고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팔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특히 목요일 금요일 날 사고 있고 1,800원 이제 만원대 뭐 중반까지 좀 주가가 밀렸죠. 12,500원대 뭐 이렇게 가다가 최근에 이틀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 이 지점, 특히 금투 이틀 연속 샀죠. 은행 계속 사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주가는 조금 더 밀고 올라갈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일봉 차트를 보면 이제 7월 말에 뭐 15,000원대까지 주가가 쫙 올라갔다가 빠져서 이제 10,000원대 초반까지 밀렸던 지지난주를 이제 저점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요. 21선에 걸쳤어요. 지금 21선에 딱 붙어서 내일 월요일 날 이 종목의 주가 움직임이 21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한 12,500원 정도까지의 추가 상승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 21선에서 다시 눌린다면 주가가 다시 밀릴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째 종목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이렇게 석유화학 사업 부문, 첨단 소재 부문, 생명과학 부문,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기타 부문 이렇게 5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매출 규모를 봤을 때 일단 이게 반기니까 이번 반기니까 석유화학은 뭐 좀 많이 꺾인 것으로 보이고요. 첨단 소재는 거의 뭐 반토막이 아니라 작년 전체의 절반쯤 되니까 거의 뭐 반기 수준으로는 그냥 적절한 것 같고요. 생명과학 사업은 좀 괜찮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좋았네요. 그죠? 작년 전체의 거의 80% 가까이 70 몇 % 정도를 반기에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실적을 보니까 실제로 100만 원 단위네요. 이거는 1,000만 14조 5,415억 원 이게 이번 매출액인데 작년에 12조 2천억 원대에 비해서 크게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6,155억 원으로 작년 2분기 8,784억 원에 비해서 줄었네요. 그래서 매출은 늘었고 영업이익은 줄어든 그런 상황이고 이게 반기 누적으로도 영업이익이 많이 꺾였습니다. 많이 꺾였네요. 1조 9천억에서 1조 4천억으로 한 30% 정도 꺾였네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좀 밀린 것 같습니다. 근데 현금 흐름을 보면은 영업활동으로 현금 늘어난 게 6배, 작년에 6배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금 흐름은 굉장히 좋아진 그런 구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분기 실적 볼까요? 지금 작년 4분기, 올해 1, 2, 3분기 전부 다 영업이익에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찍혀 있죠. 그래서 2분기 때도 마이너스 42%, 컨센서스에 비해서 마이너스 38%라는 굉장히 안 좋은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는데 3분기도 7,807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꺾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LG화학이. 자, 그런데 4분기는 어떻습니까? 9,83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14%가 늘어나는 건 물론이고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을 거의 1조 원 코앞에 분기 영업이익을 발표를 하고 매출액도 역대 최고 기록을 깰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분기도 매출액이 16조 원대로 튀고 영업이익이 9,933억 원, 1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발표해서 전년 동기 대비 43.8%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죠. 자, 뭐냐? 3분기까지가 마지막이다. LG화학의 실적 꺾이는 그 구간은 4분기부터 돌아선다. 이거예요. 그러면 4분기, 1분기 뭐 계속 돌아서면 내년은 실적이 중요하겠죠? 자, 연간 내년 실적 보니까 올해는 영업이익이 3.65% 늘어나는 것에 그치고 작년에는 뭐 아예 마이너스였는데 내년에는 90%가 는다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5조 9천억 원.
내후년은요 45%, 이거보다도 45%가 늘어서 8조 6천억 원대를 기록할 거다. 답 나왔네요. 3분기가 바닥이다. 3분기까지가 바닥이고 4분기부터 돌아서서 내년 실적이 엄청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LG화학 주가 잘 가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수급을 보면은 한 달 동안 계속 개인만 사고 있고 외국인 기관이 팔고 있다가 금요일날 일단 기관이 샀네요. 금투와 투신과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골고루 매수가 들어왔네요. 주가는 3,000원이 빠져서 56까지 밀렸습니다. 한 달 전 65였는데 지금 56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좀 싸 보이지 않나요? 싸져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외국인 수급 그리고 기관 수급이 이제 매수로 전환한 건가?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56 정도에서 그럼 여기가 바닥일까, 바닥이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을 살짝 하면서 매수 타이밍을 보다가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수급 들어오네 하면은 바로 매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지금 일봉 차트를 그려보면 작년 초반 저점을 딱 찍은 자리에서부터 빨간색 동그라미를 촉촉촉 해서 추세선을 이어보면 추세선에 닿을 때마다 계속 아래쪽에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계속 매수 신호를 계속 던져주고 있네요. 똑같죠. 그러다가 올해 지금 이 추세선을 깨고 이탈했습니다. 7월 달에. 그쵸?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빠졌어요. 위쪽에 고점도 추세선을 따라가다가 고점이 올해 2분기에 추세선 상승 추세선 꼭대기까지 못 올라갔잖아요. 윗꼬리를 달고 그냥 밀렸잖아요. 여기서부터 꺾인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다가 이 추세선을 이탈한 게 지난달인데 제가 어디까지 빠질까? 제가 지금 가로선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53만 원대의 가로선이 있는데요. 주요 자리들 작년 말 그다음에 이런 자리들을 연결해 보면 2022년 초에 처음에 저항선, 2022년 말에 지지선 거기까지 빠졌어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수급이 여기서 갑자기 막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추가로 하락할 수도 있죠. 그래서 추가로 만약에 하락한다면 거기가 어딜까? 지금 어제 저점 54만 8천 원 저점을 찍었는데 지금 매물대가 아니라 저점 지지선을 그려보면은 53만 원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53만 원대 제가 볼 때 53만 원대면은 충분히 바닥이라고 봐도 되지 않나. 53만 8,500원이니까 거의 54만 원. 54만 원 정도의 이 매물대가 그려져 있고 여기에 주요 지지 저항선이 그려져 있고 만나지 않습니까? 54만 8천 원이라는 금요일 저점이 바닥이 아닐까. 54만 원대 어딘지 몰라요. 54만 원일지 54만 9,500원일지는 알 수 없으나 55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이건 저점이다라고 저는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올해 4분기 이후 내후년 실적 개선세를 감안해서 볼 때 지금 자리 55만 원대 아래 지금 56만 원 타이밍 놓쳤다면 56만 원 정도에서도 충분히 매수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종목 큐렉소라는 종목입니다. 큐렉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의료 로봇 만드는 회사예요. 사실은 임플란트도 하고 있고 무역 사업도 하고 있지만 의료 로봇 사업, 관절 치환 수술 로봇, 척추 수술 로봇, 재활 로봇 이런 의료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액이 이번 2분기에 197억 원, 거의 2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냈고요. 작년에 153억이니까 한 30% 이상 매출이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11억 4천만 원으로 작년에 마이너스 4억 원, 누적으로도 23억 원으로 작년에 마이너스 3억 원에 비해서 괄목할 만한 실적 성장을 올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기술력 인정받고 있고 아주 유망한 종목으로 계속 관심을 받고 있다가 실적이 여기에 더해지니까 완전히 날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영업활동으로 51억 원을 현금을 유입시켰습니다. 작년에 마이너스 49억 원 돈이 빠져나가다가 51억 원이 반기 만에
돈이 많이 왕창 들어왔고요. 자, 작년에 투자 못했어요. 오히려 41억 원을 투자 활동해서 이제 뭐 단기 금융 상품을 팔아치우고 이러면서 돈을 끌어모았다면 이번에는 한 40억 원 정도를 투자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뭐 공정가치 금융자산도 마찬가지 뭐 이런 것들을 매입하는데 132억 원을 썼고요. 그러니까 돈을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돈을 잘 벌어서 투자금을 늘리면 돈을 더 잘 벌고 투자금을 더 늘리고 하는 선순환 구조가 매우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리포트를 하나 소개를 뭐 아주 최근에 나온 건 아닙니다만 해외에서 인정받는 기술력.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도 굉장히 뭐 많은 그 실적이 늘어나고 이런 성장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인도 시장 중심으로 지금 폭풍 성장을 올해 상반기에 했습니다. 수급 볼까요? 개인이 278만 주를 매수했고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이 250만 주를 덜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30만 주를 샀는데요. 최근에 일단 금요일날 양매수가 들어왔고 특히 목요일날 급등하는 상황에서 100만 주를 샀어요. 외국인이 목요일날 100만 주, 금요일날 20만 주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250만 주가 마이너스다. 이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연속으로 이어졌던 이 매도가 합산됐기 때문인 거고요. 8월 17일 이후에는 매수가 늘고 있어요. 외국인이. 그리고 기관은 계속해서 매수 포지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개인이 이틀 동안 65만 주를 덜었는데요. 이제 개인들이 매도하고 외국인이 산다면 이 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17,000원에서 24,0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23,000원 조금 늘리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수급에 의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에도 보니까 3.57%가 금요일날 이제 올랐어요. 850원이 24,650원. 그러면 내일 한 번 더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크랙스 일봉 차트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2023년도 올해 5월 달에 저점 저기 그 60일선 부근에서 횡보하고 21선 부근에서 횡보하던 이 한 달간의 횡보하던 자리에서 이렇게 스토캐스틱상에 매수 신호가 나왔던 자리가 딱 10,000원입니다. 10,000원. 뭐 작년에는 6,000원대도 있었지만 일단 올해만 놓고 봤을 때 5월 달에 10,00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8월에 다시 한번 그 60일선 부근까지 밀렸을 때 이때가 16,000원대. 그러면 지금 25,000원대까지 갔었으니까 뭐 내일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뭐 시간이 올랐기 때문에 25,000원대까지 간다고 하면 8월 초에 16,000원대에서 매수를 했어도 거의 50%의 수익을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던 거죠. 자, 그럼 지금은 어떨까? 지금은 부담스럽죠. 지금은 매수하기 부담스러운 자리죠. 여기서 3만원, 4만원, 5만원을 가더라도 지금 신규로 매수하기는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뭐 RSI도 과매수 구간에 들어와 있고 스토캐스틱도 과매수 구간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러면 지금 만약에 정말 사고 싶다면 어제 같은 눌림목이 나왔을 때 뭐 한 5에서 10% 그냥 아주 적은 비중으로만 사보는 겁니다. 이걸 이제 지금 여기서 사서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기대 수익 여기서 사서 기대할 만한 수익 얼마나 될까? 뭐 한 10% 20% 수익을 기대하면서 잘못하다간 한 뭐 10% 20%가 까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눌릴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면에 뭐 아주 그 좋은 종목인 거는 분명하니까 일단은 실적 어떤 상황들이 계속 개선되는지 체크하시고, 수급 지금은 뭐 기업의 가치, 뭐 저점이냐 고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외국인 기관이 사면 올라가는 겁니다. 목요일날 있었던 장대 양봉 같은 게 외국인이 사면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국인들 수급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로지 그게 아마 주가를 좌우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은 1시간 가까이 녹음을 해버렸네요.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